안녕하십니까, 코인뱀입니다. 네, 오늘은 인간의 가치는 떨어진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제가 뭐 어떤 취지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뭔가 어떤 논지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왜 들고 왔냐? 이게 2019년도 뉴스거든요. 2019년 1월. 근데 여기 보면 전국 누비는 택시 25만 대, 전국 택시 수는 25만 2,583대인데, 그러니까 택시 운전 기사분들의 인구수가 25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죠. 뭐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택시 자체는 정말 단순 운전 노동이거든요.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택시도 얼마나 고된 노동인데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자동 주행이라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이 사회에 적용이 완벽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 택시는, 그 택시 운전 기사님들은 실직자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 친구랑 이제 막 논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 언제 적용이 될지도 모르고, 이게 적용이 된다 한들 택시 기사분들이 그걸 뭐 어떻게 막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언제 적용이 될지 모르는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파업을 하고 뭘 하고 해서 막을 수가 없다.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뭘 하든 그걸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다. 왜?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이 나와가지고 차가 혼자서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 사람을 태워서 뭐 하냐는 거죠, 제 말은. 사람을 태워서 뭐 그냥 그 안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차 안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무슨 노동이고 무슨 임금을 받냐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택시 운전 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지게 되겠죠. 점차 점차. 뭐 한 번에 사라진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근데 분명히 이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카카오 택시를 전 좀 가끔씩 쓰거든요. 정말 가끔씩. 근데 쓰면은 지금은 기사님을 그 컨택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지금은 택시 운전 기사님을 컨택해서 오는데, 때가 되면은 결국 그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번호가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걸로 우리가 있는 곳을 이제 GPS 같은 걸로 추적을 해서 와서 우리를 직접 태워서 뭐 어딜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테슬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차를 사게 되면 개인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이제 미래의 테슬라 차의 그 비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기사까지는 안 들고 왔는데 그런 말을 분명히 했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되게 미워하시지만 결국 뭐 일론 머스크가 그 똑똑한 인간이 뭐 가상화폐 무슨 전기가 친환경 전기가 아니라서 뭐 안 되니 뭐 이런 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 뭐 스페이스 X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그러니까 시대를 혁신시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CEO를 하고 기술 관련해 가지고 많은 자문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거 하나 그 생각을 안 하고 했겠냐는 거죠, 제 말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적당히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운전 기사분들은 다 실직자가 됩니다. 대략 한 뭐 낮게 잡더라도 20만 명 정도가 실직자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리고 대형마트의 계산원이 단 2명? 무인화의 명과 암. 그러니까 원래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원래는 계산대에서 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계산대 하나하나당 다 계산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19년 6월 26일에 이제 기사인데 대형마트의 계산원이 2명밖에 없다. 무인화의 명과 암이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딜 가도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무인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유통업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마트가 이달 초에 재개장한 서울 창동점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20년 넘은 매장을 리뉴얼하여 무인 계산대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전체 계산대의 18대의 90%인 16대가 무인이고 계산원이 직접 계산하는 건 2대뿐이다. 그럼 뭐냐는 거죠. 계산대 18대 중에서 네? 16대가 무인이고 계산원은 2대, 계산원이 계산해 준 건 2대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비율 자체가. 나중에 되면은 계산을 사람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걸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올해는 못 보여드렸는데 이씨. 이게 이제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로봇들이거든요. 아마존에서. 자,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사람이 다 지게차나 뭐 이런 걸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로봇이 다 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럼 거기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절약되겠죠. 처음에는 설치하는 건 뭐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유지 보수비가 인간보다 더 싸다는 거죠. 기계가. 이미 그런 영역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런 로봇들도 이제 점점 이렇게 혁신이 되게 될 텐데 그럼 나중에는 지금에야 뭐 캐셔가 사라지고 물건 채워준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쳐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물건 채우는 일조차도 그 마트에서 물건 채워주는 그 일조차도 로봇이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자, 대형마트 3사가 무인 계산대를 얼마나 설치했나 봤더니 이마트는 80여 개 점포에 450여 대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가 88개 점포에 392대, 롯데마트는 46개 점포에 441대를 들여놨다. 대형마트만 이런 것도 아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물론이고 동네 작은 커피숍이나 분식집까지 점원 대신 키오스크라는 결제 주문 기계를 들여놓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사람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서 선호하게 되는 거다.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가 10년 동안 4배나 커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거 뭐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는데 사실 그것도 있죠. 근데 제가 봐야 되는 그 시점 뭐냐면 키오스크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줄어든다는 거죠. 인간이 임금을 받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게 돼요. 그 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진짜 이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그 단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나중에 되면 편의점도 결국에는 키오스크가 다 차지하게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물건 누가 채우냐? 파트타임으로 한 1시간만씩 일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원래 뭐 한 열 몇 시간씩 뭐 8시간씩 돌아가면서 세웠던 거를 파트타임으로 그냥 물건만 채우고 1시간치 임금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쓴다는 거죠. 제가 편의점 점주시라면. 네. 훨씬 낫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뭐 요즘에 CCTV도 있겠다. 뭐 사람이 뭐 담배나 술 같은 거 준 거 아닌데 청소년들이 가져가봤자 지네가 처벌받지 뭐 점주가 뭐 어쩌겠어요. 나중에 되면 뭐 지금은 그건 잘 모르겠고 뭐 법이 나중엔 개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기계에 숙취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무인화의 근을 뭐 한데 언택트를 선호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 친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단순 노동을 하는 자리를 기계가 채웠으니까
그 기계를 관리하는 직업이 또 생겼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일자리의 공백이 채워지게 되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관리하는 사람이 많겠냐? 아니면은 직접 그 노동을 하던 사람이 많겠냐? 어? 그 계산대에서 일하던 사람이 많겠냐? 아니면 키오스크 100대씩 막 이렇게 달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많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다는 거죠, 제 말은.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 대형마트도 이렇게 되고, 네, 편의점들 숫자를 보면은 지금 벌써 2020년에 48,094개예요. 결국 이것들도 키오스크로 점진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이게 그냥 마냥 제 망상인 게 아닌 게, 저희 집 앞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24시간 열어놓는데 키오스크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편의점이랑 아이스크림 가게 다르다. 근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그냥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는 다른 게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스크림 가게야말로 또뭐 도둑질하기 되게 편하잖아요. 그냥 아이스크림 몇 개 이렇게 먹어버리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안 그래도 준법 정신이 뛰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나 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 대비책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스크림 훔칠 거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 말은 인간을 안 쓰고 기계를 써도 충분히 효율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 편의점들도 결국에는 키오스크를 쓰고 뭐 편의점에서 쓰던 뭐야 그 택배를 대신 뭐 받아주고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은 요즘에 택배함이 있어요. 그 뭐고 비밀번호 같은 거 쳐가지고 잠금되는 택배함 같은 거 있죠. 뭐 좋은 아파트들에는 또 있어요. 그게 결국 편의점에 들여놓으면 끝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반문을 하는 거는 다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반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자, 그럼 일자리가 벌써 뭐 몇 개가 많이 사라졌어요. 뭐 택시 기사 대략 20만 명이라고 치고, 나중에 편의점에 일하는 사람들도 대략 뭐 한 다 이제 편의점 직원을 고용하는 건 아니실 테지만 그렇다고 쳐도 한 대략 3만 명이라고 치고 캐셔가 이 키오스크가 그리고 편의점만 쓰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까 카페도 쓰고 패스트푸드점 뭐 여러 가지 그냥 사람들이 와서 결제를 하는 곳에는 키오스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 대신에. 그럼 그런 것들도 좀 쳐야 될 것이고 카페 이런 데도 뭐 카페 인구까지는 카페 그 숫자까지는 제가 또 안 셌어요. 너무 이제 어, 반복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자, 학령 인구 절벽이라고 해가지고 자, 학령 인구가 800만 명도 붕괴됐다. 뭐 다문 학생은 증가됐다는데 자, 이게 1982년도에는 학령 인구 그러니까 청소년 인구가 142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020년은 854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학생 인구가. 네, 학생 인구가 여기 나오죠. 60%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럼 40%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의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 그 학교 그가 이제 돌아갔었던 그 자금의 수준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곳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학교 자체가 줄어들고 통폐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럼 선생님들의 그 일자리는 또 어떻게 이게 보장이 되며 이거 결국 학교가 있어야지 그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교사분들의 그런 경쟁도 얼마나 더 치열해지겠어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뭐 택시랑 편의점 그리고 여러 카페나 뭐 그리고 교사 인구의 그런 뭐 채용 인구 감소가 될 것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 교사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 되면은 그 작아진 그 채용 시장, 그러니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장이 축소가 계속 된다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와가지고 결국 로봇이 우리를 대체하게 되고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그 원래 있었던 일자리들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또 제가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중개인의 소멸을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중개인이나 뭐 어떤 거래를 중개하는 것들의 다 소멸. 그리고 뭐 이제는 변호사도 AI가 한다고 하고 있고 뭐도 AI가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의 임금은 대체 누가 책임을 지죠? 이 사람들의 임금은 어디서 줘야 될까요? 저 그거를 결국에는 국가가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가가. 근데 국가는 지금도 이제 국채를 찍어내면서 사람들한테 그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어, 국민들한테 뿌린 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양적 완화의 일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뿌리는 거. 근데 그 보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 그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이득을 받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받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구매력이 낮아지니까 반대급부로 화폐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작게는 아이스크림이나 뭐 먹을 것들,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고. 근데 이제 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뭐 진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신봉자기도 하니까 일단은 대표격으로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거죠. 뭐 부동산도 당연하고요. 자산이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 수많은 일자리 감소의 현상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뭐 테이퍼링이 있을 수 있어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근데 그 1년에서 2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양적 완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인간의 그 노동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노동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네가 그걸 갖다가 인간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돈, 임금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할애했기 때문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간을 할애해서 그 가치를 돈으로 임금으로 교환받아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라니까요. 우리의 생명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과 지금 돈을 바꾸고 있는데 화폐의 가치는 결국에 내려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하게 되면은 내 생명이 깎여 나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저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 조회수는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진짜 와닿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남기는 거거든요. 진짜로 저는 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저야 뭐 이제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 네? 그냥 사실 이 급변하게 될 잠시의 테이퍼링 이후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이 단계의 수순에서 제가 저번 영상에 좀 된 거예요. 앞으로의 1, 2년 동안의 선택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나눈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1년, 2년 그리고 길게는 3년 정도는 아마도 이제 테이퍼링이 조금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은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 테이퍼링 하고 나서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나서의 이 가상자산의 시장에 가격대를 제가 유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을 넣어 놓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가상자산 시장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버는 돈을 다 어차피 클레이튼이나 뭐 보라나 뭐 저는 이제 디센트럴랜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런 것들에 넣을 건데 이제 제가 뭐 신이 아니잖아요. 뭐 이게 테이퍼링이 된다 한들 뭐 깎이긴 깎일 텐데 어디까지 깎일 것이냐. 지금도 많이 깎였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어떤 분들 말대로 진짜 500원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다는 거죠. 제가 뭐 빚을 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 다시 인플레이션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하는 그 실업자율의 그런 상승 곡선을 제가 미리 보여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운전 기능자들도 없어지고 중개인들도 없어지고 또 뭐야 캐셔들도 없어지고 교사도 없어지는데 보세요.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학교에 따르는 그 뭐야 사업체들도 많잖아요. 뭐 급식업체도 있겠고 뭐 경비업체도 있겠고 뭐 다른 부가적인 업체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인구 수가 감소가 되면 일단 유치원들부터가 일단 없어지겠죠. 그럼 유치원 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없어지게 되는 일자리 대비 남아있는 일자리 없어지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업자가 된 사람들 대비 남아있는 일자리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양적 완화를 받게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본소득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에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실업자의 수준이 뭐 지금도 많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 그럼 그 사람들 먹을 건 다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럼 국가가 일단 기본 소득제를 주게 될 거라는 수순이 이제 밟아진다는 거죠. 근데 많진 않을 거예요. 많진 않은데 딱 먹고 살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될 건데 그 먹고 살 정도로 준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제 국가 부채로 나타나게 될 거고 자 국가 부채는 뭘로 갚냐 세금을 세수 창출을 해서 갚아야 돼요. 세수 창출을 제가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 아마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의 이동이 확연하게 이뤄낼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자 특정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뭐의 행위를 중에 그러니까 매수하는 거랑 교환하는 것을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연하게 보게 만들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이 법이. 그럼 가상자산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정부에서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거래소들은 이거를 시행할 수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다 이제 해놓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거래소로 업비트를 예로 들게요. 업비트에 입금을 할 때 우리 어떻게 되죠? K뱅크를 일단 넣죠. K뱅크에서 거래소로 넣을 때 카카오페이였나 거기에서 이제 무슨 뭐 아무튼 카카오페이에서 뭐 뭘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 그래 공인인증서를 막 쳐요.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카카오페이를 거쳐서 또 거래소로 가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뺄 때도 카카오페이를 거치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왜 페이먼트 시스템을 또 거치죠 한 달이? 그냥 K뱅크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가상자산 지갑에서 결제를 우리가 직접 하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결제를 할 때 그냥 지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페이먼트 시스템 카카오페이에서 하게 되든지 뭐 삼성페이에서 하게 되든지 뭐 애플페이 있나? 뭐 아무튼 거기서 하든지 네이버페이에서 하게 되든지 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제 말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게 자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그 가상자산 지갑에서 또 이제 가상자산을 또 따로 사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클레이 스왑이나 뭐 이런 데를 들어가서 오르빗 체인 뭐 그런 거 오르빗 쪽이나 뭐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는데 뭐 연결시키거나 그런 거를 다 감시한다. 그리고 CBDC를 발행하게 되면서 이 상업은행들의 뭐 대출이나 예금에 들어가 있던
현금성 자금들을 그 유동성 자금들을 다 CBDC로 담아서 모든 가치의 이동을 확연하게 보고 또 모든 가치의 이동 중에서 벌어지게 되는 뭐 이득 그리고 손해 그리고 뭐 그 보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세금을 다 뜯겠다. 그래서 거기서 뜯어낸 세금으로 이제 확충을 한다는 거죠. 그 양적 완화에 들어가는 국채 그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부자가 되게 돼요. 왜냐? 세금을 많이 뜯으려면 그 가상 자산이나 뭐 자산에서 세금을 뜯어야지 노동력에서 이제 뜯는 건 한계가 생긴단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노동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서 임금을 얻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얻는 그 근로소득은. 근데 근로소득 자체가 이제 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차피 내 돈, 내가 번 내 돈, 그냥 돈을 그냥 시세도 안 보고 넣어요. 요즘에는 시세도 떨어져 있으면 좋죠. 그냥 저 200만 원 벌써 질렀거든요. 글레이튼에 월급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르고 나서 여유 자금이 한 그래도 한 90만 원 있었어요. 90만 원. 근데 이게 또 마이크를 사야 되는데 이게 마이크를 사야 되잖아요, 사실. 왜냐면 제 목소리를 이 마이크에 잘 담지를 못하니까 좀 여러분들도 마이크를 바꾸길 원하시고 하니까 또 마이크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또 마이크를 저는 이게 사실은 원래 취미로 영상을 올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말해줘야지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반응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척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또 그렇게 된 거였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좋아라 해주시고 하니까 또 저도 괜히 반응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됐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여기 이제 자산의 흐름도는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상업은행은 사라지게 되고 CBDC가 결국 우리나라 법화 원화를 다 담게 되면서 가상자산 지갑으로의 그 첫 시작점을 CBDC부터 시작해서 뭐 거래소로 가든지 여기 가상자산 지갑에서 뭐 다른 것들로 가상자산을 사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서 결국 CBDC가 나오게 된 이유는 가상 디지털 세상에서의 가치 이동을 더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현금성 자산을 다 디지털화해서 그 가치 이동 속에서 나오는 모든 세수 창출을 해서 이제 이후에 있을 양적 완화에 대해서 세금을 좀 뜯어내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것도 있고 국가의 권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기본 소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기본 소득에 매달리게 될 겁니다. 그럼 국가의 정부의 말을 잘 듣게 될까요? 안 듣게 될까요? 저 근데 나중에 제 영상이 잘리게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면 제 말하는 게 사실 뭐 정부 관련자분들께서는 막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제 영상이 막 내려가거나 하면은 제가 내린 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게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보세요. 뭐 국가 부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이후의 얘기를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뭐 오늘은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초안지랑 삼국지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항상 거기 있는 되게 이제 엄청난 책사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가후라든지 뭐 수은유라든지 막 많은데 장량도 있고 초안지다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엄청난 지혜는 항상 과거를 보고 현재를 비춘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미래를 한번 예측을 진짜 논리의 근거에 맞게 뭔가 현실에 부합하게 예측을 하신다면은 이제 어떻게 자금을 운영하셔야 될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결국에는 한 1년 내로는 무조건 테이퍼링이 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풍선에 바람을 너무 많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을 잠깐 뺄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다음에 오는 엄청난 커다란 바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계속 초를 붙이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자산의 가치는 지금까지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오르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모든 것은 다 디지털화 돼서 국가의 손아귀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겠지만 그들의 손을 타고 함께 갈 수는 있겠죠.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남깁니다. 네. 오늘도 너무 긴 영상 끝까지 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고 즐겁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때까지 코인 베베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